안녕하십니까. 2023년 법원 서기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앞서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먼저 문제 형식을 분석을 해보면은 단순 사지 선택형이 22문항, 지문조합형 문제가 3문항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 형식만 보면은 예년보다도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문제 형식은 이제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문제는 이 출제 영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합격 컷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우선 민법 총칙에서는 4문항이 출제가 됐고 물권법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물권법에서는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2문항이 더 출제가 됐죠. 이 2문항 더 출제가 된 부분이 우리가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은 그런 파트에서 출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합격 컷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심각한 것은 채권 총론이 4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채권 총론의 출제 문항 수가 좀 적습니다. 반면에 채권 강론이 6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 채권 강론은 통상적으로 3문항 정도, 4문항 정도, 3문항에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6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사인증여라든지 아니면 사용대차라든지 혹은 위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은 영역에서 출제가 이루어져서 이게 굉장히 난이도를 높게 형성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친상에서는 합쳐가지고 3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친족법에서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3문항 모두 다 상속법의 쟁점들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많은 불이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출제 영역을 분석한 것에 비춰보면은 예년보다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1년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합격 컷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문 내용을 물어보는 지문이 9개 지문, 그 다음에 판례를 물어보는 지문이 89개 지문, 그 다음에 이제 법리적 이론을 물어보는 지문이 이제 한 2지문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지문 내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이 한 7문항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 정답률이 보통인 것 6문항, 정답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이 12문항이에요. 결국은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이 7문항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별적 문항 분석은 이거는 제가 강의 자료로 첨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기출 해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보증 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조합형 박스형 문제가 되겠죠. 자, 기억 지문 보세요. 보증 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 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원 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자 이게 보증 채무의 독립성을 물어보는 지문이죠. 여기까지는 옳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이 경우 보증 채무 연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야 한다. 여기까지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증 채무는 주 채무와는 독립적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 채무의 지원 손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주 채무의 연체 이율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
지원 손해금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법리. 자, 이 기억 지문은 수험생들이 많이 대비한 지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 니은 지문.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은 법률 행위의 당사자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예요. 주 채무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보증인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이 주 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판례 법리가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주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법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이제 옳지가 않고요. 그 다음 디귿 지문.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이 된다. 자, 주채권이 확정이 되었을 때 보증채권 시효기간 연장 효과가 생기느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 판결 확정 등에 의해 가지고 시효기간이 연장이 되기는 하는데 그 연장의 효과는 확정된 채권에만 미쳐지지 관련된 다른 채권에는 미쳐지지 않죠. 그래서 디귿 지문은 옳지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리을 지문. 도급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채무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사항의 각종 장치가 그 취지대로 가동되도록 적절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신의칙사항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자, 도급인하고 연대보증인 사이에 수급인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도급인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은 도급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연대보증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만일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장치의 가동을 불가능하게 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 대위자가 있었을 때 채권자는 법정 대위자의 변제자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함부로 상실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법정 대위자의 면책을 정하고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게 485조인데 이 485조의 유추 여부를 물어본 그런 지문입니다. 이거 유추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리을 지문은 이제 옳게 설명이 된 거죠. 자, 이 리을 지문도 485조 유추 관련해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었던 그런 지문이죠. 자, 1번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이 점유 취득 시효 관련한 쟁점은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한 쟁점이죠. 근데 정답 지문이 조금 쉽습니다. 4번 지문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은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법적인 지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점유 취득 시 완성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취득 시 기간 동안 점유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소유 명의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은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보세요. 동산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자, 기억 지문 보세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해서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 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 또는 선의 취득한 동산이므로 보세요. 선의 취득에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다라고 했을 때 선의 취득한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배당액이 바로 배당액이 선의 취득한 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고 선의 취득한 동산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당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하는 것. 이거는 이제 선의 취득자가 임의로 선의 취득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억 지문은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한 지문이고 여러 차례 기출된 지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문 내용 안에 다른 표현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거 그 정답으로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선의 취득자는 선의 취득의 효과를 임의로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법리를 떠올린다면 기억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지문.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 자, 소유자 동일성이 있어야지만 종물이 되고 종물이 되어야지만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이 되어서 경매 절차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종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옳게 설명이 됐죠. 따라서 부동산의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춰야지 선의 취득 법리에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 목적물로 되었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 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저당물에 부속된 물건이 종물이 아닐 때 낙찰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지문이죠. 니은 지문은 옳게 설명이 됐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다루어진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지문. 원 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 자, 위탁물 횡령의 경우에는 이거는 도품 유실물 범주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디귿 지문도 옳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다음 리을 지문. 민법 251조의 규정은 선의 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에 반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항변권의 속성도 있지만 이것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대가 변상의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다. 자, 이것도 매우 유명한 판례이고 준비가 많이 되어져 있었던 판례일 겁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도 이제 옳게 설명이 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문제는 법원 행정처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법무사나 법행 쪽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법원 서기부 시험에서는 그게 빈출되는 쟁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 거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 1번을 한번 보죠.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옳게 여기까지는 옳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 달라지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의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옳게 설명이 됐어요. 자, 하지만 일단 확정 판결이나 화해 조소 등에 의해서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통행로로 인정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통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통행로를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옳지가 않습니다. 확정 판결 등에 의해서 구체적 구역이 통행로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질에 비추어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이 전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종전에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인정되었었던 통행로가 아닌 다른 장소로 통행로를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이제 옳지가 않고요.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의 지문은 주위 토지 통행권과 관련한 유명한 대법원 판결들입니다.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 부분을 아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수업 시간에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다 다루어진 판례들이 출제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지상권 또는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자, 이 법정 지상권 관련한 지문들이 모두 다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법정 지상권은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다 열심히 준비했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 5번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기억 지문 보세요. 강제 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 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상권의 성립 요건인, 자, 관법지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소유자 동일성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가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강제 경매다라고 한다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길 당시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지만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거나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 혹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이때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지문. 자, 이 니은 지문은요, 관법지의 소극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철거 합의, 이 철거 합의의 의미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철거 합의는 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둔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그래야 철거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니은 지문도 옳게 설명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디귿 지문.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자, 이때 관법지를 인정하게 되면은 건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토지 공유자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디귿 지문은 관법지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지문. 자, 이건 사행위 취소에 따라서 수익자의 건물 등기가 말소되어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 판결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죠. 그래서 리을 지문도 매우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게 설명이 된 겁니다. 정답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이 상속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상속 쪽에서
뭐 상속 회복 청구권이라든지 상속분이라든지 상속재산 분할이라든지 상속의 승인 포기라든지 이런 파트가 중요한데 정답 지문인 1번 지문은 상속재산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물어본 지문이에요. 자, 1번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 수익자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는 옳게 설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그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리는 상속재산이므로 라는 부분이 옳지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바로 취득하는 권리이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권리로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바로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보험법의 원리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따져보고 만약에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했을 때의 효과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게 이제 설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6번에 이제 1번 지문이 조금 까다로워서 나머지 지문을 가지고 소거 방식으로 답을 푼다면 쉽게 이제 답에 접근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6번 문제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한 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해서 등기하려면은 먼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의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자, 등록에 의해 가지고 토지의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다가 등기가 실행이 된 것이라서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1번 지문은 이제 맞습니다. 자, 1번 지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법리만 알면 되느냐면은 토지 독립성이 인정되기 위한 인정요건 이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등록에 의해 가지고 토지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실행이 되었다고 해서 등기의 효력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지문인데요. 은행과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은행의 여신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헌이 기재된 경우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하고 있다면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은 이는 처분 문서로 보기 힘드므로 이게 바로 틀렸죠. 그러니까 약관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계약서가 처분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처분 문서라는 것은 그 문서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처분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서는 전형적인 처분 문서입니다. 계약서가 수기로 된 계약서여야지만 처분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 문서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된다면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답이 2번이죠. 자,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 수익자가 반환해야 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해야 된다. 수인의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법원이 취해야 되는 조치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여러분 이제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채권자마다의 별개 소송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우연히 동일한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라 라는 청구가 합쳐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법원으로서는 피보전 채권액 범위에서 사행위로서 감소된 책임재산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할 일이지, 채권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이제 옳지가 않은 것이죠. 자, 2번 판례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는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재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 판례상으로는 이제 유명한 판례입니다. 물론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에도 영향을 주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채권자 취소소송과 관련된 민소법상의 이제 판례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인데, 여러분 이제 법인 등이 취소 채권자입니다. 근데 단기 제척 기간을 판단할 때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단기 제척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즉 취소 원인을 알아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본 지문인데, 여러분 이제 취소 원인을 알아야 될 자는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인식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법인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때나 대표자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이 있다면은 취소 원인을 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존 채권의 추심 및 보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조세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합니다. 단기 제소 기간 도가 있는지 판단할 때 누구의 인식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어요? 조세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이 세무 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이 되어야지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죠. 자, 이 4번 지문.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좀 다루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문제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2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죠. 우리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회는 필수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죠. 자, 그리고 그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자, 이와 같은 무효 주장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승소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자,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이게 옳지가 않죠.
자, 우리 민법상의 무효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효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무효 확인 판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사실은 이거 민법 문제라기보다는 민사소송법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0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 해제된 계약상의 채권의 양수인,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548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냐, 계약상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냐에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갈리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효과에 반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다음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 회복해야 될 의무는 있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쉽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판례가 최신 판례가 아니죠. 이거는 법 조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를 봅시다.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보세요.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행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행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소멸시효 원용권의 포기가 될 것이고, 그죠? 일종의 권리 포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책임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행위의 개념, 책임 재산 감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판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1번 지문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12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4번 지문을 보세요. 사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마친 말소 등기, 원래는 이제 말소 등기 신청을 하려면은 판결의 당사자인 취소 채권자가 말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미 말소 등기를 마쳐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겠죠. 자, 이 4번 판례는 우리가 많이 준비했었던 판결이죠. 중요한 판결이고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맞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민법 103조의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부분에 관한 판례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루어진 판례죠. 자, 4번 지문은 비교적 최신 판례입니다.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자, 이게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자,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 가족 등 1인을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해서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을 둔 경우 이것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우리 대법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채용이기 때문에 다른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로금이나 아니면 재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생계 유지를 위해 가지고 회사에 취직시켜 준다는 것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은 우리가 많이 준비했었던 파트이죠.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 항변권에 소멸한다. 한 번 변제 제공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변제 제공이 계속되어야지만 상대방의 이제 동시행 항변권 행사가 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한 번 변제 제공을 했지만 변제 제공이 중단이 되면은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판례는 워낙 중요하고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잘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15번 상계. 자, 상계 문제도 우리가 많이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부분이죠. 자, 정답은 1번인데, 자,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 가치를 급부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 다른 금전 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틀렸죠?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되는 채권은 동종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면 되는 것이지 발생 원인이 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벌금 채권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준비했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16번 총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공동 소유에서는 공유를 많이 준비하지 총유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법인 사단을 공부하면서 총유라는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자, 1번 지문이 정답인데요.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체. 사실은 이것의 법적 성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이게 조합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공동 수급체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너무 쉽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우리가 조합 쪽을 공부를 하면서 이미 다루었었던 파트이죠.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봅시다. 자, 유증 및 사인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 지문. 자, 요거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상속인의 상속회복 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가 있지요. 왜? 포괄 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의 재산 반환 청구권에도 민법 999조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좀 불이타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각종 계약에 관련한 특히 이제 위임 계약과 임치 계약을 물어본 지문인데요. 자, 문제 4번이 정답이죠. 자,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변호사에게 개정 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및 그 수액에 관해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인 관습에 따라서 이 변호사 보수는 산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송 위임 계약의 법적인 성격이에요. 소송 위임은 이 사실인 관습에 따라 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유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보수 지급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좀 불이타에 속하는 문제라서 18번 문제는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19번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 불법 원인 급여는 많이 준비된 부분이기도 하죠. 1번 지문이 정답인데,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해서 무효인 명신탁에 기해서 맞춰진 타인 명의의 등기. 자,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효력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 이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려면은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급부여야 됩니다. 단순히 효력 규정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급부 모두 다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그다음 이제 20번 문제. 사용 대차를 물어봤는데, 자, 이게 굉장히 불이타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용 대차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는 파트인데, 그러나 정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용 대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재 혹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었던 그런 이제 판례가 1번 판례가 거의 유일합니다.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 대차는 당의 지상 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주는 차주의 사망 사실을 사유로 들어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원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다라고 한다면은 차주가 사망했을 때에는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용 수익의 필요가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용 수익의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차주가 사망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인데, 자, 1번 지문은 워낙 유명한 법리이죠.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으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표시가 무효다라는 것의 요건과 강박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라는 요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무효 주장이 취소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 22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 분할도 공유 쪽에서 우리가 많이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자, 2번 지문이 정답인데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이게 가격 배상의 방법에 의한 분할, 당연히 허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임대차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임대차도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23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는 않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었어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신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양도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유류분도 예상은 많이 했지만 이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문제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증여나 유증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맞습니다. 왜? 원물로 반환하려면은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말소해서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제3자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쉽게 말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곤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는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원물 반환 청구만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액배상 청구도 허용이 되는데 문제는 가액 반환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틀렸습니다. 요게 이제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가액 반환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원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제 옳지가 않은 지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정이 있어서 쉽게 맞추기가 어려웠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자, 대물변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대물변제도 이게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근데 정답 지문이 쉬워요. 자, 3번 지문 보세요. 대물변제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등기를 마치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점유할 권리가 인정이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 점유 사용에 따른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게 설명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틀린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쭉 한번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요 무엇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느냐면은 출제 영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 서기보 문제는 어느 특정 부위에서만 특정 부분에서만 출제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넓은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다만 늘 나오는 파트는 있어요.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러나 해마다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수험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기출 분석 자료는 첨부 파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